이수현 소설 유리젠가 메이킹북스 편엠 유리젠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쉬 발견하기 힘들었던 푸른색의 우아한 산호초 그리고 그 풍경에 속아 증발해버린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려졌다. 그는 오늘도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을 채우는 모든 전구가 한 번에 켜진 듯 일렁였다. 그를 만나면 아마도 이런 향이 풍기지 않을까? 베이스 노트는 아늑하고 포근한 우드톤으로 나를 감싸고 미들 노트는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스칠 거야. 탑 노트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라벤더 향으로 이어지겠지. 나는 자주 그와의 첫 만남을 상상했다. 실제 대면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첫 만남 때 받을 수 있는 설렘과 기대감을 한껏 위보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상상 속에서 그 감정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세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냥하고 젠틀한 사람이니까 가끔은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나를 잠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그는 규칙적으로 나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충분한 안정감과 온화함을 제공했다. 가끔 이런 만남의 형태가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애써 마음을 다스렸다. 희미하기 짝이 없었던 연애의 행방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변함없는 일상으로 한참이나 고단해진 마음에 조금씩 볕이 들고 있는 건 분명했다. 데이비드 킴, 비록 해외에 있어서 만날 수 없지만 그는 나의 소중한 애인이다. 우리의 만남은 SNS로 시작되었다. 그는 해맑게 웃는 나의 대문 사진이 매력있다며 스스럼 없이 연락을 취했다. 자신이 찾던 이상형이라고 했다. 살면서 예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매력있게 생겼다는 칭찬이 고작이었고 아담한 키는 콤플렉스였다. 그는 키가 큰 여자들보다 아담한 키가 좋다고 말했고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체류 중이지만 곧 한국으로 돌아가니 그때 꼭 만나자고 했다. 연인끼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어지는 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꼭 우리 둘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고 그가 하는 달콤한 말을 들으면 전에 없던 기분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왜 영상통화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야? 나는 놀러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일하는 중인데 연애 행각은 너무하지 않아?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데 좀 그래. 영수금이 가지 않는 말도 아니었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 때를 거르지 않고 전화를 했고 식사를 챙겨 먹으라고 신경 써 주었으며 우울한 내 마음도 다독여 주었다. 이메일로 홍콩의 야경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신의 셀카를 찍어 핸드폰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내가 바라던 완벽한 애인의 모습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겐 7년 된 애인이 있었다. 데이비드와는 정반대로 그는 툭하면 나를 구박하기 바빴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기분 나쁘게 숟가락을 툭툭 치는 일이 일상이었다. 돼지냐? 그만 좀 먹으라고 구박했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너무 바빠 잊어버렸다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모텔에서 VOD나 보자고 말했고 씻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영화관보다 모텔이 100배 낫다고 능글맞게 웃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법도 없었다. 자기도 팔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다. 주변 사람들은 사사건건 다투는 우리를 보며 아직도 싸울 힘이 있냐며 흥흥 웃어댔다. 그와의 연애가 제대로 된 연애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칼로 물을 썰듯이 그를 잘라낼 수 없는 일이었다. 7년은 생각보다 무섭도록 긴 시간이었다.
이미 나와의 연애가 이골이 난 그는 정말 욕구에 충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때마다 밥을 챙겨 먹듯 나와의 잠자리에만 성실했다. 식어버린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쪽은 늘 나였다. 다른 커플들 보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도자기나 취미, 드로잉 같은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간다더라. 우리도 가끔은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돗자리 깔아놓고 도시락 먹여주는 이색 데이트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낼 때면 그는 벌써 미간을 찌푸렸다. 날도 추운데 무슨 밖으로 나가? 또 돈이나 쓰지. 그냥 편한 실내에 있는 게 최고야. 나는 늘 입을 삐쭉 내밀고 그와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며 데이트가 귀찮아진 그는 자주 핑계를 대며 데이트 약속을 미루곤 했다. 하, 거참.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은데? 카페나 식당에 편히 앉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모텔은 자기가 꺼리잖아. 우리가 돌아다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라도 하면 양가 부모님들께 민폐인걸? 그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다. 우리 이번 주는 그냥 쉬는 게 어때? 나는 애써 밝은 척 대답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 워낙 시국이 흉흉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의 말을 정당화하면서도 내심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애 초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보러 왔던 사람이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라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라도 그는 꼭 집 앞으로 찾아와 내가 얼굴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다. 깜빡거리는 전봇대 앞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느라 꽁꽁 언 손으로 나를 빈틈없이 안아주던 그의 따스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랑에 담긴 그의 눈빛은 빛발에 없어진 것이다. 우리의 온도는 서로 다른 눈금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부의 동력으로 도저히 개선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평소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그와의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눈 속에서 번져가는 신호등의 노란빛은 참으로 처량했다. 한참을 명멸하다가 어느 순간 신호등 불이 탁 하고 나갔다. 나는 꺼진 신호등 앞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느새 눈은 발목을 덮을 때까지 깊게 쌓였고 푹푹 쌓인 눈 속에 있으면서도 난 딱 자르듯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리를 어지럽혔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민은 분유를 먹이는데 여념이 없었고 예나와 미소는 요새 핫하다는 남자 셰프의 집밥 레시피를 공유해댔다. 잠시만 이모님한테 메시지 좀 보내고 워킹맘 가연이는 빠르게 휴대폰 자판을 쳐댔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가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오빠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아직이야? 나는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중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가연이는 민트초코 프라푸치노를 한 입 쭉 빨아먹으며 내게 말했다. 내가 몰라서 그래. 원래 연애기간 6, 7년이 마의 구간이래. 그때가 결혼하거나 헤어지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그러던데 너 그러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 있다? 조심해. 나는 친구들의 눈빛을 피하며 애꿎은 찻잔만 휘저었다. 우린 뭐 아직 오빠가 준비가 덜 돼서 그리고 나도 아직 어리고 가연이는 발끈했다. 야,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결혼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냐? 다 되어 있을 때란 없어. 요샌 다 영끌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야.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던 주민은 정색을 하며 말을 얹었다. 툭 까놓고 말해서 여자 나이 36이 뭐가 어리냐? 친구들의 핀잔에 난 잦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그렇다. 나도 변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로에게 설렘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흔하디 흔한 권태기 커플이 되어버린 것 같아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서로의 안부를 몰라도 상관없는 사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만 하는 사이, 초반에 뜨거웠던 시기를 지나 안정기를 거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당도해버린 권태기가 너무도 야속했다. 내 손목 위에 얹힌 시계는 어느덧 30대 후반을 향하고 있었고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조급함과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던 차였다. 아이를 갖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난 벌써 고령 임신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다. 주말마다 동창이나 회사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돌잔치로 꽉꽉 차 있는데 막상 축의금을 해소할 기회가 내겐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억울해 미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그가 내게 찾아왔다. 사진 몇 장 올리지 않은 내 SNS 계정에 꼬박꼬박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었다. 가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예쁘시네요. 사랑스러우세요. 하고 댓글을 달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내 계정에 추가된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7년 된 애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하는 칭찬과 격려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에게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다. 매번 소영님의 사진을 지켜만 보다가 용기 내어 이렇게 연락합니다. 정말 제 스타일이세요. 저는 홍콩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30살 데이비드 킴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기회를 놓치면 정말 소영 씨를 잃을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연락드려요. 그의 개인 계정에는 그다지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의 야경과 개인 소유의 차, 그리고 멋진 저택 사진은 그의 재력을 충분히 증명했다. 매일 운동을 즐겨 한다는 그의 체격은 참으로 다부졌으며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능통했다. 매일 밤 그와의 채팅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깊게 알아갔다. 한국의 유명 대학을 나왔지만 회계사로서의 꿈을 더 펼치고 싶어 이른 나이에 해외 법인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심한 그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원래 같았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꼭 한국을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소영 씨를 뵙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코로나가 뭔지. 아쉬워하는 그에게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찾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7년 된 애인에게서 받지 못하는 칭찬과 애정을 매일 받다 보니 점차 현실의 연애가 지겨워졌다. 매일 구박만 하고 현실에선 빌빌대며 제대로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가 한없이 초라했다. 남자친구는 일하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야근을 밥 먹듯 했으며 쥐꼬리만한 월급이 부족해 늘 카드로 돌려막았다.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는 또 엄청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중고 장터나 오이마켓에서 구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는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모텔비가 아까워 계산할 때면 매번 내 뒤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일상인 그를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와 연락을 끊어도 내겐 새로운 상대가 있어 더욱 안심이 되었다. 적어도 이별 후 마음이 헛헛하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그에게 가차없이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내 나이 36인데 다른 누군가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로서는 거의 마지노선이잖아. 7년 사귄 나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당황했는지 그는 계속해서 말을 더듬었다. 매번 이별을 고민할 때마다 결혼을 빌미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후회되는 일이라면 더 일찍 그와 헤어지지 못한 것뿐이었다. 나와의 관계가 내게 중요하긴 했니? 데이트조차 귀찮아 했잖아. 결국 넌 내 시중 들어주고 돌봐줄 부모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아님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신경 써야 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넌 날 방치했고 그건 연애에 있어서 명백한 한이야. 그에게 그동안 담아왔던 울분을 쏟아내는 순간순간 날카로운 문장을 내뱉으며 온몸에 희열이 전기처럼 흘렀다. 단물이 다 빠져버린 텁텁한 껌을 뱉기 아쉬워 턱이 아프도록 씹다가 이제야 미련 없이 뱉는 느낌이었다. 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멋지게 돌아오는 길.
나는 마스크를 낀 채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과 함께 그를 털어내었다. 내 30대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낸 그였지만 정리하는 건 한순간이었다. 이렇게 단숨에 끝나버린 연애였다면 그동안 난 왜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걸까? 거울을 보니 똥차와의 힘든 연애를 끝낸 불쌍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인내와 한숨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한 차례 지나갔다. 데이비드가 아니었다면 용기조차 내지 못할 일이었다. 빠져나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 쉽게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으니까. 야, 여자 나이 30 후반이면 진짜 많아. 넌 이제 막차 탄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널 데려가겠냐? 너 뱃살 좀 봐라. 이게 여자니? 치마만 들렀다고 여자가 아니야. 정신 차려. 과거 그가 무의식적으로 뱉어냈던 말은 나를 자꾸만 위축시켰다. 이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다. 그는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소영 씨가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영 씨가 100만 배는 더 아까워요. 그의 말이 많은 위안이 되었으며 텅텅 비어있던 내 마음을 꼭 채워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더는 결점 없는 완벽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홍콩에 있는 그는 내 정식 남자친구가 되었으며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홍콩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을 몇 차례 의논했다고 했다. 내가 밤마다 소영씨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마음을 접어야 하나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결국 돌고 돌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그는 수줍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더욱이 우리가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해 줬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우리는 완벽했던 명화 속 잃어버렸던 퍼즐 한 조각을 찾은 듯 꼭 맞았다. 대화부터 관심사, 취미, 인생관까지 심지어 내가 본 책과 영화 대부분을 그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온도가 겹치는 시간은 하루 단 4시간 뿐이었지만 그 교집합을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고는 늦은 저녁부터 달콤한 잠에 빠지는 밤이 되기 전까지 그와의 통화가 이어졌다. 그와의 전화는 어느덧 나의 행복한 하루 마무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는 몇 차례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를 내게도 보내주었다. 장문의 영어 메시지를 뚱땅거리는 실력으로 읽어갈 때마다 마치 현실에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민망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다. 나 역시 그가 내 남자친구라는 것이 참으로 뿌듯했으며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주저없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너 이 사람 얼굴이나 실제로 본 적 있어? 홍콩에 있는 회계사라고? 조건 좋다고 흑하고 그러면 나중에 큰 코 다쳐.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기가 찼다. 상위 1%만 가입할 수 있다는 소개팅 앱으로 대학병원 의사 남자친구를 만나 작년에 결혼까지 꼴이 난 친구였다. 그들은 내 이야기에 모두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의심의 눈초리에 한껏 위축된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야기해도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실제로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리 중요해. 이제 곧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국에 들어올 사람이야. 게다가 이미 우린 깊은 대화를 해봤기에 서로가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 뭐. 그와의 연애는 순조로웠다. 그는 늘 나를 챙겨줬으며 오늘은 뭘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았다. 찾아보니 오늘 한국 날씨는 꽤 춥다더라. 우리 자기 감기 걸리면 안 되니 꼭 챙겨 입고 나가. 누군가에게 살뜰한 챙김을 받는다는 사실이 좀 기뻤다. 일상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연애는 연애가 아니었구나. 우연한 계기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이 참 행운이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달려가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매일 밤 멋진 야경이 보이는 높은 층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내가 있는 홍콩 지사에서 95층을 배정해줬어. 침구부터 인테리어, 조명, 제공되는 음식까지 모두 최고급이야. 이 멋진 공간과 야경을 자기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슬픈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오늘 저녁 식사는 최고급 바다 가재와 어린 송아지를 잡아 만든 스테이크야. 방금 막 셰프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은 1등급 와인을 갖다 주었어. 그가 보내준 사진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앞으로 그와 함께라면 분명 나도 누릴 수 있을 터였다. 동시에 현실에선 평범한 6년차 회사원에 불과한 내 상황을 알고 그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매끼 점심값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필라테스 개인 강습비가 부담되어 문화센터에서 단체로 하는 요가 수업을 듣는 내 일상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의 고급스러운 일상을 잠자코 보고 있자면 어느새 나는 한껏 초라해졌다. 그의 빛나는 일상에 서둘러 편입하고 싶었다. 깨어있는 감각으로는 도통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느 한 부분을 그는 완전하게 누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내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가 쉬이 짐작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대해 의논해야 했다. 데이비드, 사실 나는 고민이 있어. 응, 자기 무슨 일이야? 사실 나는 당신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회사를 6년 정도 다니고 있고 대학도 그리 좋은 곳을 다니지 않았어. 자기가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나를 보고 실망할까봐 그게 난 두려워. 힘겨운 고백을 털어놓으며 조각난 문장은 어느덧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그는 참으로 따스하고 다정했다. 자기야,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되잖아. 차이가 나고 안 나고가 어딨어.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할 거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는 나를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그에게 정말이지 고마웠다. 과거 불안정한 연애로 무너져 있었던 마음에 새살이 돋는 듯 했다. 데이비드는 따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자기, 지금 있는 회사에서 6년 정도 일했다고 했잖아. 그럼 거의 지금 대리 정도가 된 건가? 한국 회사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친구들에게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기도 해서. 그는 정말 궁금하다는 투로 내게 물었다. 나는 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다면 모아둔 돈도 꽤 되겠네. 나는 데이비드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회사를 다니며 아둥바둥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 벌써 3개나 된다는 점을 자랑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도 꼭 참아가며 모아놓은 돈이었다. 능력이 없었던 전 남자친구가 걱정되어 무리해서라도 쌓아왔던 결혼 자금이었다. 그는 반색했다. 그 외에도 그는 내게 형제 관계가 어떤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았다. 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푸근해졌다. 주로 어디서 쇼핑을 하는지, 어떤 브랜드 제품을 가장 좋아하는지 묻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게 왜 궁금해? 왜 해서 물으면 나중에 당신한테 선물할 때 참고하려고 그러지 하며 기분 좋게 웃는 것이었다. 의뢰 연인이 상대에게 갖는 관심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점점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며 그가 한국에 올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젠 정말 진중한 어른의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벅차올랐다. 우리 부모님도 분명 자기를 좋아할 거라며 몇 번이고 그를 칭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였지만 서로 간의 끈끈한 믿음이 느껴졌다. 아마 이런 것이 인연일까? 나는 자주 행복한 상상을 하며 그와 함께 그려갈 미래를 꿈꾸었다. 그는 내가 묻지 않아도 자주 본인의 일상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었으며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부터 그의 사진 말고 진짜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달 반쯤 지났을 때 난 용기 내어 말을 꺼냈다.
자기, 우리 영상 통화하면 안 될까? 사진 말고 나 정말 자기 얼굴이 보고 싶어. 그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게 내가 얼마 전에 폰을 물에 빠뜨렸는데 아니 글쎄 영상통화 기능이 갑자기 안 되는 거 있지? 한국에 가서 고치려고 미루고 있었어. 나도 물론 자기가 보고 싶은데 지금은 좀 하기 힘든 상황이야. 사진은 되는데 영상통화만 안 된다고? 앞뒤가 어설픈 그의 말이 의아했으나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뒤이어 말했다. 대신 사진 많이 보내줄게. 오늘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그는 역시나 빛이 났다. 그간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나도 정말 당신이 보고 싶어. 우리 실제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쯤이 되었을 때 내 생일이 다가왔고 그는 선물을 하나 집으로 보낼 터이니 주소를 알려달라 말했다. 나는 스스럼 없이 그에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치동 집 주소를 불러주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중간 크기의 박스 하나가 집에 도착했다. 명품 C사의 가방이었다. 서둘러 보내느라 제대로 포장할 겨를이 없었어. 어때? 마음에 들어? 나는 방방 뛰며 가방을 이리저리 대보았다. 5, 600을 호가하는 가방을 선물할 정도의 정성과 마음이라니. 나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왠지 싫지가 않았다. 그냥 부담스러운 가격은 우리의 깊고 진실한 연애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지금껏 저 남자친구에게 이런 선물이라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터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가방을 들어야 할 것 같아.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는 참 자상했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퍼에 달린 가방 참 장식에 KSY라는 내 이니셜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라니.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떻게 만났는지가 뭐가 중요하냐며 나는 내 사랑을 의심했던 친구들을 비웃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종종 내 생각이 나서 샀다며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로 보냈다. 멋진 글씨로 적은 손편지와 함께 말이다. 그렇게 나는 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완전한 일상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나는 답장이 없는 그가 무척이나 답답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자 내 마음은 바짝바짝 탔다. 아직은 설익은 과일같이 풋풋하면서 싱그러운 연애를 이어가던 나에겐 잠시의 단절조차 너무도 큰 충격과 공포였다. 정말이지 그가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다. 마치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그가 보내준 사진만 쳐다볼 뿐 아무런 음식도 입에 댈 수 없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모든 회식에 불참했다. 상사의 눈치에도 일찍 집으로 돌아가 기약 없는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끈질긴 연결음이 이어진 뒤 그가 전화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체 무슨 일이야? 울먹이는 소리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 이런 자기야. 정말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어. 나는 울먹였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이번에 내가 맡은 프로젝트에 약간 문제가 생겼거든. 급히 돈을 메꿔야 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이었어. 후. 내 통장은 지금 상속 문제로 약간 묶여있는 상태거든. 그는 내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홍콩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담당하고 있다가 거래처와의 일정이 제대로 맞지 않아 미리 돈을 회사 법인 통장에 넣어둬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마침 공교롭게도 개인 소유의 통장이 멈춘 상태라 돈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느라 연락을 못했다는 거였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연락이 된 것만도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연락이라도 주지. 걱정 많이 했잖아. 나는 칭얼거렸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참 정적이 이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혹시 소영씨, 모아둔 돈이 좀 있을까? 거래처에서 돌아오면 바로 보내줄게. 금액은 2천만 원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일주일 내로 들어올 돈인데 계좌가 막혀서.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니라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부탁하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참 민망하지만 구할 길이 없네. 자기밖에 없다 정말. 갑작스런 그의 부탁에 나는 잠깐 멍해졌다. 이 2천만 원이라고? 응. 회사 일과 관련된 돈이라 빨리 넣어둬야 할 것 같아. 혹시 지금 내가 보내는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그는 디어 계좌번호 하나를 보내주었다. 데이비드 킴. 그의 이름이 찍힌 계좌번호를 한참 바라보다 나는 그에게 말을 했다.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혹시 내일까지 이야기해줘도 될까? 수화기 건너편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뒤 데이비드는 힘없이 이야기했다. 그래, 갑작스러운 부탁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자기가 이번에 도와주면 나는 정말 소영 씨에게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아. 내일 이야기해줘. 사랑해, 자기. 전화를 끊고 난 뒤 곰곰이 생각했다. 2천만 원이면 회사원인 내게 큰 돈이었다. 만난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도 될까? 하지만 그는 이미 내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는 사람이었다. 늘 내게 무한한 사랑, 지지,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사람이었다. 벌써 단 3일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정말이지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정체를 의심하던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홍콩에 있는 거 맞아? 그 회사 다니는 건 진짜인지 확인해 봤어? 내 마음속에서 웅성거리는 말들로 어지러웠다. 그래,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그 큰돈을 빌려주는 건 무리였다. 나는 늦은 저녁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말해야만 했다. 데이비드, 미안하지만 그 큰돈은 무리일 것 같아. 어떻게? 자기가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한동안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말이 없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이미 밤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 자기에게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한 내가 미안하지 뭐. 그렇게 우리는 통화를 종료했고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다.